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무산됐습니다. 경호처에 맡겨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온 끝에 결국 집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선 한 달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시작이 됐죠. 약 5시간 반 정도 대치를 한 끝에 결과적으로 집행 중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겠느냐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영장 집행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윤 대통령 쪽 입장이 대단히 완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영장 청구 자체가 적법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발부된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 즉 형소법 조항을 중지시킨다 하는 영장 전담 판사의 그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의 문제를 들어서 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그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리적으로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오랜 시간 대치하다가 지금 물러나는 수순을 밟았는데, 앞으로도 뭐 제2, 제3 시도하겠다고는 하지만 영장 집행이 실제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공수처가 이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일단은 중단을 하고 돌아간 거. 오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려 섞인 마음으로 좀 마주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공수처와 경호처의 어떤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졌냐의 문제보다는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피의자로 적시돼서 수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저에서 저런 경호처를 앞세워서 지금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국민께 약속도 했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정말 너무나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깨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호처도 불행하고요. 공수처도 불행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자체도 오늘 좀 불행한 어떤 장면을 맞이했다, 좀 그래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배진환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진환 변호인이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그 영장 실질심사는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정당한 그 체포영장이든 뭐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지, 오늘 기일에서 좀 밝히실 방침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 준비 절차 기일이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열히 다툴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도 면직을 당하려면은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4개월, 5개월 선거에 의해서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수반이고. 근데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도 없이,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법은 상식과 논리와 경험치기, 정의라는 뼈대 살처럼 발려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잘못한 게 있다는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근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마 저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런 말 감히 말씀드려 좀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에는 가장 큰 역할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은 평온하게 나라가 다 지배하고 저갈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뭐 명예고 뭐고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저희가 왜를 뭐 좀 피력을 하려고 그냥 비상겸 했으니까 나가라 뭐 이렇게 언론이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자꾸 닫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란 사태는 생중계가 돼서 전 국민이 봤는데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를 말하는 게,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 위헌인지 아닌지 그런 거 갖다 보려면은 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도 말하지 않습니까? 경위와 결과 모든 걸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여기서 말할 내용은 아니니까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정당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갖다 여기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다 말다는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와 그 다음에 내란시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이 좀 다른 부분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 두 번째 날이었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이제 정당한 영장이면 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증거 조사 없이 하면 안 되고 증거를 명확히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네, 한남동 관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공수처는 영장 집행 불발 이후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 공수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불발된 뒤인 조금 전 2시 30분쯤 이제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브리핑이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주요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결국 긴박한 대치 끝에 1차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로서는 오후 2시 40분에 공식 브리핑을 열고 지금 현장 상황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좀 조목조목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들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 결국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습니다. 예. 네, 이곳까지 접근을 했는데 버스나 승용차 등을 동원해서 10대 이상이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공조본 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 투입이 됐었는데요. 네. 이것보다 2배 많은 한 200여 명 정도 많은 네, 경호처 인력들이 있었단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경호처 인력과 군 인력을 포함해서 예.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다. 이렇게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좀 혹시 모를 인명 피해,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좀 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앞서서 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된 취재를 해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그대로 이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관저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았고 거기에 네. 차량도 이제 빽빽이 서 있었었는데 실제로는 10대 정도의 차량이 그 관저에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이제 공수처 수사 검사와 공조본 인력 100명들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 경호처 인력은 오히려 이거보다 2배 더 많은 200명 정도가 막고 있어서 결국엔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공수처가 철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군요. 네, 말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로 저희가 이제 현장 기자들이 파악을 했을 때 경호처 소속 버스가 1차적인 관문 앞에서 가로로 차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걸 어떻게 뚫고 이제 공조본 수사 인력들이 들어갔을 때 네. 경호처장을 만났습니다. 예. 경호처장을 만나서 이제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면서 좀 네. 협조를 요청하는 구역에 있었는데 예. 이때도 좀 이제 강경하게 나왔거든요. 네. 경호법을 이제 근거로 들면서 경호구역으로 수색이 불허한다. 예.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이 나왔었고, 예. 이제 그때도 이미 경호처 직원들이 한 50여 명이 이제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찌됐든 이걸 뚫고 한 150m 정도 이제 산길로까지 올라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갔더니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대의 차량들이 좀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인원들이 한 곳에 좁은 통로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수를 넘고 들어가기엔 좀 안전상 좀 우려가 예. 있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을 했던 건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안전사고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몸싸움이 좀 있었다 이런 설명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공수처 브리핑에서 집행 과정상에 몸싸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심지어 이 경호처 인력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막아섰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현장에서 좀 이제 예상했던 뭐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네. 좀 이 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 검사 3명이 이제 관저 거의 근처까지 진입을 했고 여기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12시쯤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죠. 김홍일 변호사와 윤곽근 변호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후 윤 대통령과 이제 논의를 이어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공조본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2명이 만났을 때 공조본 측에서 이제 영장 집행할 뜻을 재차 밝혔고 네. 다만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수사권 없는 기관의 이 영장 청구가 이제 불법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좀 재차 그렇습니다.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내란 짓을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주장을 또 한 번 반복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 좀 이런 대화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좀 마지막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아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오늘 집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변호인이 정식으로 선임되진 않았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 검사들을 만났다는 것 이 자체는 앞으로 좀 더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 측은 이 체포영장이 결국엔 집행되지 않은 뒤에는 또 한 번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네. 윤곽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좀 보면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구역에서 기동대를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 네. 그래서 강하게 좀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런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예.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예. 불법 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제 엄중 경고한다고 메시지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경호처에 체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도 예. 했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치 속에서 결국에 공수처의 오늘 첫 번째 체포 영장 집행은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관심인데 일단 공조본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본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즉각 입건을 하고 내일 공조본에 출석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경찰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경호처장 네. 그리고 경호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전에도 좀 경고성 공문을 보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공조본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이율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걸 직접 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입건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적법적인 어떤 절차의 문제를 하진 않았지만 따져본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 체증까지도 좀 이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오늘 즉각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경찰도 오늘 이 대치 상황과 관련돼서 체포된 인력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내일 이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경호처와 공조본의 갈등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6일까지 남은 체포 영장 시한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인데 네. 공수처가 입장을 발표한 게 있나요? 네, 지금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6일 자정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주말이라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이 주말이거든요. 예. 주말 상황이 뭐 집회라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언제 재집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진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재차 집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여진 좀 열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황 자체는 공수처에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1차 집행을 하면서 이 시선도 많이 집중이 됐고 또 예. 주말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월요일날 집행하는 것도 시간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만약 이번 체포영장이 기한 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수처에서의 현장 분위기까지 전해 들었는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영장 재집행 검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그 경호처의 대응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호처의 대응. 경호처 입장에서도 이제 논리를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일단 이 경호 구역 내에 진입하는 것을 불허라는 단어를 썼어요. 허용하지 않겠다. 여기는 경호처가 관할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결정은 경호처가 하는 거다. 이건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제 메시지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경호처가 허락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준 셈이 돼서 이 부분은 두고두고 남을 공산이 큽니다. 뭐 논리야 서로 얘기를 하겠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들고 왔는데 이것의 집행을 대통령실, 특히 경호 차원으로 막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 또 집행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5시간 넘게 대치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이 헌정 체제 또 법 체계 여러 가지 불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런 법원의 영장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21세기 들어와서 25년이나 4분의 1이나 지났는데도 또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의미를 던지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경호처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씁니다? 일단 이제 경호처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법에 따라서 요인을 경호하고 그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또 물리력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호법에 있죠. 그런데 이 경호법의 법률 이름은 대통령에 관한 권호법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경호법이 아니죠. 근데 지금 오늘의 경호처는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경호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긴 했으나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오늘 공조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고 내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법에 정당하게 진행되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의 다른 흉악범들이 아니 대통령도 집행 안 하고 안 받는데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정당하게 나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 체포영장이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 때 공권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차원에서는 참 안 좋은 본보기를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가 만들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에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경호처장과 차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따지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도 있고 또 물리력을 앞세워서 영장 집행을 막아왔던 과거의 전례가 있었다는 점, 몇몇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입건을 한다거나 또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이 상황,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온 언론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영장 집행을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그것을 발부받고 와서 공수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정도로 물리적으로 막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 아마 집행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집중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과연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공조수사본부가 입건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저기 여러 장면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공조수사본부에서 계속 그 카메라로 체증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예. 아마 그 대화 내용이라든지 행동 모든 것들을 체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몇 시간 대치하는 사이에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했겠죠. 이걸 밀고 들어갈지 아니면 차근차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나씩 해지하면서 들어갈지.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일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해서 법적 처벌을 묻고 나서 하나하나씩 이거를 해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결론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소요를 통해서 부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양측 간에 그분들이 뭐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무슨 악마는 아니잖아요. 다 그 선량한 국가공무원이고 다 가정이 있고 또 말하자면은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좀 공조부원이 한 걸음 물러섰는데 아마 이걸로 좀 한풀 기세는 꺾였다 할지라도 법적 절차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조부원이 여러 가지로 또 다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네. 뭐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가 종료가 됐고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이 돌입이 되고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도 미리 지정이 돼서 1월 16일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 잠시 뒤에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고 일단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자면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월요일 6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했고 뭐 예를 들면 주말 기간에 한번 재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말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면 6일까지도 한 번 더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듣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저 한남동 관저 근처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거예요. 그렇죠. 주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찰이 뭐 저지선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해 놨다 하더라도 시민들끼리 또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혼란상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간에는 뭐 야간에 집행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미 그것은 뭐 아닌 것으로 났고 또 야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그 행위로서 맞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언제 하든 뭐 이 기한을 연장하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경호처에서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장 집행은 불법적이어서 응할 생각이 없다. 이 생각이 완고하기 때문에 네.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언제 시도를 하든 몇 번 시도를 하든 그것이 집행이 되는 것은 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6일까지 중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뭐 아예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하. 일단 경호처장과 차장을 내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서 소환한 부분들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징후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압박을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일이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재청구를 하는데 뭐 기한 연장이 재청구든 아니면 새로운 재청구든 이 체포영장에 대한 기한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저는 공조본 나름대로 이번에 공권력 집행에 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회할 기회를 찾을 것이고 설사 생각해 보면 오늘 들어가는 부분들이 처음 관저의 체포영장 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방식들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봤을 땐 어떻게 들어가야 그 다음번에는 더 대비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겠다 정도는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아마 2차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경호처의 수색 불허 입장 고수에 공수처가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한 겁니다.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관련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네, 공수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거의 5시간 30분 만에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공수처가 관저 앞에 도착한 뒤 40여 분 만에 관저 경내로 진입했을 때만 해도 집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오전에 공수처가 관저 경내에 군부대 저지선을 뚫고 최근 접 지점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뒤로는 다시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관저에 들어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늦은 오전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직원들 간에 서로 몸을 밀치는 몸싸움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후 대치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심 무렵엔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장시간 대치가 이어진 끝에 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는 취재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집행은 중지됐지만 아직 집행 영장 시한인 6일까지 시간이 있어 추가 네, 오늘 탄핵 심판 준비길에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하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국민이 뽑은 유일한 국민의 대표인데 탄핵 심판 절차를 충분히 형사 절차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도 중요한 절차의 적법 절차가 보장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그 성질의 한 경우는 다른 걸 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또 엄격한 절차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다툴 거고 충분히 심리를 통해서 선출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주요 판단하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판단의 대상이 인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일 경우에 탄핵할 수 있고 그것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어긋나게 할 정도로 돼야만 탄핵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심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신속을 내세워서 그 절차를 청량한다든지 절차를 완화해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증거법 위반이고 적법 절차 위반이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을 그것이 국민을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잘 원만하게 정상적인 절차,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준비가 다 상당 부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증거를 안 내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로 생략하고 하지 않고 소추 사유에 대해만 가지고 의결만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의견 소추 사유 있는 것도 거의 뭐 수십 개의 헌법 조문을 위반이라 하고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생도 할 수 있어요. 뭐 나열만 하고 증거 없이 나열한다고 하면 검증도 하지 않고 나열한다고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의결을 해놓고 다시 이제 증거를 확보하겠다.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수사한 걸 가지고 다시 인정증거 받겠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시 걸르고 다시 증거를 통해서 반박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신빙성이 없는 그 기록인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우리는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강력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활동 금하는 포고령은 위헌 인정하십니까? 잠깐.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에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이번 기일에 이제 적법 요건에 대해서만 부적법하다라는 사유를 4가지를 소수 절차에 대한 하자, 그리고 이제 일사 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추권 남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이 심판 대상에 심판 필요성이 없다. 보호이익이 없어서 심판 필요가 없다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소수 절차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국회에서 1차 12월 7일 날 의결했는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뭐 불성립된 거로 했는데 부결됐는데, 부결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부결됐다는 것은 국회 의사에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의사를 가지고 다시 법제사법에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수정하고 뭔게 한다고 그러면 또 나름 문제가 갈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12월 14일에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의사가 확정된 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사건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130조하고 9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추권 남용이다. 그것은 뒤에가 관련이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설 대부분 다 외국에도 그렇고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할 것이나 비상상태이다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입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비상상태나 있는 대통령의 고유 판단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견제수단은 같은 국민의 대표자인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견제장치입니다.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유일한 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의결에서. 그럼 해제 요구를 받아서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됐으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생명지주 그걸로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지주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다시 이거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씌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추권 남용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상황이 종료됐고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하면은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취지가 거기에는 대통령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같이 헌법 규정이 없으니까 의회도 할 수 없고 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2024년도 트럼프 의회 관련 사건에서. 근데 우리는 유일한 규정이 국회 해제 요구가 있어요. 해제 요구를 해가 해제 의결을 하니까 대통령이 받아서 바로 국민의 신뢰를 바로 병력 철수하고 바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에 구체적인 어떤 침해나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심사 대상 판단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보호 이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사유고 그게 주장하는 것의 핵심 네 번째 이제 강조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추권 남용하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절차를 담은 거고 본안에 대해서는 왜 안 담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만 내고 구체적인 증거나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고 내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뭐 증거를 안 내니까 무슨 취지인지 오늘도 지금 계속 그 공방 아닙니까? 뭐 내란죄 뺐다 말았다 그런 게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배보윤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 완화는 부당하다.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탄핵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신속을 내세워서 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위법이고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비상계엄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이라면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서 기본권 제한이 없어졌고 헌재 판례에 따라서는 기본권 침해가 없어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여야는 각각 긴급 회견을 열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체포 시도가 중단된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건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로 규정하고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강제가 아닌 임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체포 시도가 시작된 직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왕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의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오늘 즉각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또 경호처장과 차장 등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은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 직후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신속한 현장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체포영장 집행 중단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도국 성소환 기자가 나와 있는데 성소환 기자 오늘 공수처에서는 관련돼서 백브리핑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부터 약 한 1시간쯤 전에 있었습니다. 2시 40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수를 하고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죠. 이제 아무래도 당시 상황에서 관저에 최접근해서부터는 그 방송국 카메라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물은 것이 영장 재집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언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물어본 것이 이제 야간 집행 가능성을 또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는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던 것에 따르면 200m 이내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군까지 한 200여 명이 겹겹이 막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끝에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피의자 측에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나왔지만 집행에는 불응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권 문제, 정당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거고요.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 그 이후에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거론했다라고 설명을 좀 했거든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좀 진일보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철수를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좀 몸싸움이 있었고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호법에 따른 것이다. 경호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지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고 관전에 있었는지도 확인은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서서도 이제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서도 정당한 영장이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즉 현재 이 체포 그리고 수색 영장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대통령 측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영장 청구 주체가 공수처잖아요. 공수처가 수사권 지금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죄 관련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요. 공수처는 직무 관련해서 이 직권남용이 내란죄까지 연결이 되니까 일단 직권남용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수사권에 근거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논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냐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그 영장 안에 형소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수색 관련해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중지한다. 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니까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위헌법률 심판한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 조항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영장은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빌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 체계가 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수처가 2차, 3차 집행에 나선다 한들 이게 바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논리의 빌미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논리 빌미가 아니라 뭐 빌미를 잡으려면 뭘 못 잡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이 아닌 법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요. 영장, 그러니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체포영장의 발부를 다루는 게 아니라 발부됐던 사안 중에 형소법에 있어서의 조항을 넣은 것이 이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월권한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의를 신청한 것이지 그러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를 해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건건마다 범죄자들이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내 이의를 신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법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되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의 정당성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이 불법한 체포영장에 따른 구인과 조사와 증거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의 소송 과정에서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변호사도 그렇고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도 그렇고요.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성승환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형사소송법상의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10조 같은 경우는 군사상의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111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이제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에 요 두 개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그런 영장 전담 판사가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좀 갈리더라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부당거래라는 뜻이 뭔지를 아시면 뭐 단어 자체보다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이 가장 예민하고도 중대한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와 관련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한 번도 없었던 이런 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야권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 어쨌든 응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의 하자도 없이 잘 엄중하게 지켜져야 할 이 사법 절차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방어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섰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빌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점에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무리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학계에서조차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정도의 사안을 담았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전국 상황이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도 왜 아무 하자 없이 영장을 발부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뒷얘기가 남을 만한 일이 있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빌미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 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조금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변론 기일도 정해졌고요. 또 6명에서 8명의 헌재 재판관으로 채워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심리 이후에 결론까지도 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탄핵 관련해서 내란죄 부분은 뺏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8명으로 재판관이 채워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한 위험만 가로더라도 명백하게 이게 비상계엄이 통치의 행위라 주장을 하는 부분들을 헌법에 이게 근거해서 됐느냐. 부분은 너무나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내란 혐의를 받는 많은 집단적인 그 장성들이라든지 가담했던 사람들의 입과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내란죄라고 적시를 함으로써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결국은 이런 형사적인 어떤 수사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또 제척조 또 사유로서 삼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동시에 진행되는 건 좀 그렇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아예 그냥 내란죄 부분은 수사에 맡겨놓고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만 따져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자라고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봐서는 잘한 결정 같고요. 일단 비상계엄이 아무리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헌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상계엄은 그 헌법에서 제한을 두는 실체적 요건, 전시사면, 치안질서의 무질서를 준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헌재에서 8명에서 신속하게 이거를 결정을 내라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요구 같습니다. 네, 조금은 신속한 진행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서 조기 대선을 하는 게 목표겠지요.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완벽하게 헌법재판이 됩니다. 그동안 2번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에서는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 문제가 돼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헌법 사안, 즉 비상계엄 발동에 있어서 대통령에 관한 행사가 과연 헌법에 위배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해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대통령의 이 통치행위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이 판단은 대통령한테 전적으로 귀속된다. 이런 주장을 충분히 윤 대통령 측에서 할 수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또 논리 검증을 할 거고 국회에서는 이 소추위는 당연히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예측을 합니다. 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지 누가 임명했냐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추측을 하면서 인용 기각 숫자를 많이 예상들 하실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보면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었어요. 결론은 법리 싸움이다. 또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대통령의 이 통치행위 이 사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헌재에서 이렇게 비상계엄 위헌성만 따지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나 수사 대응 방식 이런 거는 헌재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도 뭐 좋은 영향은 없을 겁니다. 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 주문을 잘 읽어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았던 것을 탄핵 인용의 사유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오늘 벌어졌던 이런 모습들이 윤 대통령에게 도움될 것은 전혀 없다. 사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치 중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오후 12시쯤에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에 앞서서 관저에 들어갔는데 어떤 논의들이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윤상현 의원이 가셔서 중재한다고 그 공수처 부장검사들을 만나서 이 영장 집행 과정 상에서 본인이 좀 중재를 해서 물적 충돌 없이 아마 철수하라는 설득을 하려고 아마 가셨던 걸로 보이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거라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 측면도 있고 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분인데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중재한다는 거냐. 여기서 중재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집행을 하려는 공권력의 행사와 이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고인 측의 어떤 대립인데 거기서 중재한다는 그 중재자의 위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예,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와 윤상현 의원이 또 관저에 들어간 모습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셈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차피 현재 국민의힘 전체가 친윤이 다시 강화돼 있고 어차피 이 탄핵에 반대하고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에 있어서 동조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주류가 됐잖아요. 결국엔 지금 좀 강성 지지층이죠. 지금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 내란 사태 자체를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쪽에 어떤 민심을 얻어서 향후에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려고 한 게 아니나 싶은데 좀 아쉬움은 커요. 이 내란 사태 자체가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굳이 그 정치적인 그 셈법을 계산해서 저기 가서 달려간다? 이거는 뭐 개인 행동이잖아요. 국민의힘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윤상현 의원의 정치적 판단이나 조금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변호사는 이제 결국에는 대치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냐라는 조언을 하러 이제 간 거는 같은데 일단 이 내란 사태 부분들이 버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성을 하는 그런 조언이나 충원을 할 수 있는 좀 주변에 변호인이나 조력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대통령 자체가 워낙 이런 일을 벌일 정도의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그게 뭐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성승환 기자, 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벌써 이제 변론길이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벌써 변론길이 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길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헌재에서 국회 측에 이제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을 했고요. 국회 측에서는 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라는 부분 아까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일단은 준비 절차가 종료가 됐고 1월 14일 오는 14일에 정식 변론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2차 변론 기일까지 잡았습니다. 이틀 뒤인 1월 16일에 하게 됐다. 그리고 굉장히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탄핵 심판이 빠르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걸려있는 탄핵 심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부터 처리를 해야 되느냐. 즉 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 부분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네. 이미 이제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9개가 있잖아요. 그 탄핵 관련한 사건이. 근데 대통령 건이 가장 시급하고 위중하니까 가장 먼저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위조차 이게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헌재 입장이 이미 대통령에 관련한 탄핵, 이 처리가 가장 위급하다고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에 대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아니 헌재가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네네. 이게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가겠다. 들어온 순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헌재에서 판단했을 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밝혔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분도 뒤늦게 들어왔으나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병행해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8명의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건 정도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심리에 지장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 것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더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중지가 됐는데 공수처가 앞으로의 조치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 공수처가 앞으로 취할 조치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 시도하느냐. 그러니까 아직 3일이 남았잖아요. 주말이 있고 월요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집행을 시도할지에 대한 건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오늘 따지고 보면은 한번 뭐 좀 배웠죠. 아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막혀 있고 1차 저지선은 이러는데 경호처나 군부대가 이렇게 이동하고 관저 앞에 가서는 200명이 서로 팔짱을 끼고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예측 불가능했으나 이제 그런 형식의 경호 대응이 있을 거라고 하면 경력 배치라든지 경력의 인원수라든지 경력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기동대가 아닌 특수단이 아닌 뭐 특공대를 투입해야 될 필요성까지 저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차 시도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6일을 넘어서서 일단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소환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가면서 기본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해화시키는 과정들을 하려면 이 체포영장에 대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라는 어떤 재청구 행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공수처가 이 자체를 이미 칼을 빼들었는데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차 시도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주말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토요일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뭐 한 6일 저녁이 아니 5일 저녁이나 6일 오전이나 뭐 이렇게 될 것 일요일 같습니다.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 말씀하시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다음 조치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좀 더 준비를 해서 공수처가 한두 번 정도 더 진입을 시도를 할 수는 있겠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정도로 물리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장 집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물론 영장 집행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 당연한 거니까 계속 가야 된다 하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또 여론 흐름의 변동 이런 것들도 수사 주체 입장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것, 물리적 충돌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일 텐데 주말에 만약에 시도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더 많은 인원이 몰려 있을 것이고 네.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가운데 두 번째 더 준비해서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공수처에서 과연 재차 진입 시도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월요일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영장의 효력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영장을 재차 발부받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아예 바꿔서 또 시도를 할 수는 있겠는데 물리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기한을 늘려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이 영장 집행이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그 말씀 제가 반복합니다. 예.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보여준 것이 없다, 결과물이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한간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번에 있었던 체포 구속영장 같은 거 역시 어떤 명분, 다음을 위한 명분이냐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까지 압수수색에서 구속영장까지 가는 그런 명분 쌓기는 아닙니까? 명분 쌓기로 치기에는 좀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집행하려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번에 느꼈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 권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어떤 학습이라든지 경험이 조금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 한계성을 느꼈을 텐데 저도 이제 공수처가 오후에 아주 무기력하게 체포영장을 집행을 중지하는 거 보고 예전에 저도 많이 비판해요. 공수래 공수처 아니냐. 그거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처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절치부심해서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수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저는 3일 내에 무슨 묘수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즉 옥상옥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공수처고 기소권도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지금 이 시점에서 드릴 말씀인가 생각은 들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서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상황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에게만 내란죄 수사권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대로 만약에 한다면 경찰에서 내란죄 수사를 주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요청하는 송치를 검찰에서 검찰이 청구해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면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의 범위가 공수처는 다 다르고 특히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만들었고 이게 통과된 지가 공수처 설치된 지가 이제 4년 됐는데 그동안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비판 외에도 제대로 존재 의의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존재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뭔가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저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비난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은 어찌되었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수사 주체를 다시 뭐라도 조정 좀 하고 영장 청구도 더 정교하게 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먼저지
이거를 계속 물리적으로 뭘 준비해서 2번 들어간다, 3번 들어간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네, 이 와중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그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방법은 특검뿐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쌍특검에 대한 또 압박에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보다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 추천 그걸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번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쌍특검법 거부를 하면서 그거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공수처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일단은 상설특검이라도 일단은 그 추천위원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진행이 된다면 일단 상설특검에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모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 집행을 하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일반 특검을 통해서 기한을 열려서 내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이 내란이라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한 번 용인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2차례, 3차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란의 부분은 정말 씨를 말려서 다시는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진행해서 승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아마 또 한 번의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법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뭐 재의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재의결하면 아마 폐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특검법 관련해서 수사 범위라든지 특검 추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야당과 어느 정도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수사 범위도 더 정교하게 적당한 범위로 한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 그리고 여야 합의로 인한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 논의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봐도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말씀하시죠. 네, 아닙니다. 질문하셔서. 민주당에서는 경호처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경호처 등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최 대행은 지금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요. 또 앞서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뭐 좀 인간적으로 보면 내심 힘들겠죠. 본인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고 법률상 비서실장과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실의 여러 1급 비서관들의 말하자면 보좌를 받아야 될 위치예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재 직무 정지는 됐지만 지금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 상황이고 권한대행이 따지고 보면 기재부 부총리를 했던 분이라서 일단은 본인들 밑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비서실장이나 그런 1급 비서관들은.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런 것도 그렇고 명령을 내리는 권한대행도 조금 뭐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한다면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열어줘라.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은 비겁한 결정, 뭐 물론 이해는 되나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쌍특검법 거부에 이어서 공수처의 협조 요청도 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거부라기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더 이상 그 비난을 무릅쓰고 양쪽 여야의 그 어떤 의견 대립을 뚫고 뭔가 결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해라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해서 경호처에 대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요. 뭔가 물리적인 조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최성모 권한대행에게 그 점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